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글 그림 김수현. 출판 클레이하우스. 시간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들어가는 말. 생각해보면 나는 늘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내게 무언가를 시키면 언제나 왜요? 라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반항을 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건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나는 어른이 되었고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 애매한 나이에 애매한 경력과 애매한 실력. 나는 제대로 갖춘 것도 보장된 것도 없는 애매한 사람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애매한 어른으로 자라버렸을까? 그때 나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했다. 전공 선택을 잘못했던 걸까? 대학생 때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을까? 다른 일을 해보려 했던 게 잘못이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었다. 물론 내 인생에는 실수와 방황과 오류가 있었지만 그건 삶에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가 아닌가. 나는 학창시절 선생님 말에 이유가 궁금했듯이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왜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나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취미로 읽은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읽었다.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부족한가에 대하여,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그동안 책을 쓰며 나는 독자에게 잠깐의 위안과 따뜻함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더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단단한 용기이자 응원이고 싶었다. 냉담한 세상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질책해야 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골.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파트 1.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의학, 법률, 경제, 기술 따위는 삶의 도구가 되지만 시와 아름다움, 낭만과 사랑은 삶의 목적인 거야. 죽은 시인의 사회 중에서.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선배는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고단한 미생의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꾸는 그녀에게 나는 단 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잘 보이려 애쓰며 불편한 내색 한 번 하지 못한 나 자신이었다.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때 겪었던 고통보다도 고문하는 이들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 정중함으로 맞서되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갑의 무례함에 용기를 주는 건 그들의 지위가 아닌 을의 무력한 친절이다.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에 처음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올라오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정을 보태 허리까지가 가슴인 엄청난 글래머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그녀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며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란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타인에게 자기 삶의 스포트라이트를 내어주곤 자신은 관객석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돼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며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건 역시 감정의 낭비다. 지나갈 인연을 붙잡아 악연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그만두면 끝일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글의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동기에게, 인생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증산층의 기준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증산층의 조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증산층의 기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 봉사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대한민국 연봉 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급여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 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를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팔로워 숫자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지배 평수로 관계에 금을 긋고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지배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 없다. 삶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랑스럽고 따뜻한 성격의 독자 한 분이 있다. 그녀에겐 사랑꾼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SNS에 기록했고 나는 그들이 죽은 연애 세포를 살려내는 사랑스러운 커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작작 좀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 불행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물론 SNS에는 지나치게 과시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증하건대 그녀는 결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기록했을 뿐이었다. 그 댓글을 읽은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오독하고 나에 대해 왜곡하며 비난하는 이들을 만난다. 인터넷 뉴스에 배배 꼬인 악플을 남기던 사람들이 SNS와 일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떠들기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개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죄명은 명예훼손죄, 아니 소음공해죄.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인터넷에 맞춤법이 틀린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그 아래에 극혐이라는 댓글이 잔뜩 달렸다. 극혐이라는 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뜻인데 나는 맞춤법을 틀리는 게 왜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으로 세종대왕을 모욕하겠다는 저의를 읽을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해도 그게 혐오의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잘못한 걸까? 극혐, 개저씨, 틀딱, 설명충, 급식충, 맘충, 한남충, 김치녀 등 수많은 모욕과 혐오를 담은 단어들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쉽게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혐오주의의 원인은 주로 중산층 붕괴로 이야기된다. 지위에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누군가를 내몰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그 대상이 너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 나만 하더라도 아기를 낳으면 맘충, 운전하면 김여사, 설명하러 들면 설명충, 진지하면 진지충이 된다.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렵다. 이러한 일상적 혐오에 대해 모멸감에 젖아 김찬호 교수는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에 대한 모멸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실질적 지위 회복이 아니라 해도 희미해진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느끼고 열패감을 보상받기 위해 얄팍한 우월감과 만족감을 맛보기 위해 타인을 모멸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초라한가.
혐오로 맺어진 단단한 유대 속에서 서로의 초라함을 감추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원하는 정보만을 소비하며 대상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 혐오에 모멸감을 느낀 이들은 다시 혐오를 복제해간다. 그 결과 인터넷에선 누가 더 혐오스러운가에 대한 끝없는 경쟁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 혐오 경쟁 끝에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은 혐오스럽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땐 속이 후련할까?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있다는 불신과 삐끗하면 나 역시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날카로워질 뿐. 다름컨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카메라 렌즈의 얼룩을 닦을 수 없다면 세상은 영원히 얼룩져 있을 것이다.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에게 안겨있던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 엄마는 당황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며 아기를 달렸고 연신 눈치를 보았다. 난 그녀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나의 괜찮아요는 나는 당신을 함부로 모욕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였다. 정말 괜찮아요.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젊은 시절 운동권 학생이었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그런 그는 자본주의를 혐오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선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제부턴가 일자리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40을 넘긴 나이까지도 일을 하지 않는 그를 대신해 모든 생활비를 내는 건 청소일을 하는 어머니의 몫이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사회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일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겼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짐작하건대 당시 명문대를 나왔던 그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이상도 높았을 거다. 하지만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을까? 거기다 경제적 독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수치심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품었던 자아 이상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테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로 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 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아닌 척해도 무력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현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람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그 역시 오랫동안 삶의 바깥에서 서성이며 맴돌았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동네의 고상한 레지스탕스가 되는 편이 나을 거라 여겼을 수 있고
부조리한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인생 전체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책과 원망을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노력에 마땅히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본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